치매가 오게 되면 지하철 환승을 되게 잘하셨던 분인데 지하철 환승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그다음에 예전엔 드라마도 영화도 좋아했는데 이전 내용이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걸 잘 안 보게 되신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 된다라고 하면 스스로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기가 쉬운 증상은 사실은 치매라는 질병 자체가 자신의 독립성을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치매 환자 한 명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처음에는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점점점 지내다 보면 3, 4명의 삶까지도 다 거기에 송두리째에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독립성을 잃는다는 것 자체는 결국 나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병이다 라고 치매를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매에 굉장히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2025년이 되면서 베이비 부머 1세대인 1960년생이 WHO에서 정의하는 만 65세 노년층으로 진입이 되면서 향후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머 1세대, 베이비 부머 2세대 이분들이 모두 다 노년층이 되니까 노인층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치매라는 건 결국은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나이에 의해서 치매 환자도 많이 늘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사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환자 중에 한 분도 2015년에 본인의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들 둘의 딸 한 분이 치매가 걱정된다고 다 오셨는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나이대가 50대에서 60대에 있었던 분들인데 다 검사를 했죠. 다들 유전자가 있었고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다 확인이 됐던 그런 분들입니다.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 이분들이 결국 70대, 80대가 되면서 치매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치매가 된 사람이 없고 지금도 너무 건강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뇌의 구조적인 변화, 뇌의 병리적 변화는 뇌의 기능을 대변하진 않는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을 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의료진이랑 개입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노력을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희망만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방송을 접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세요. 저한테 오면 그냥 막 100% 다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완치라는 것은 약간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남아있는 나의 뇌기능, 잠자고 있는 나의 뇌기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의 향방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완치의 개념까지도 가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가 한 80여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치매라는 질병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에 의해서 신경세포체가 손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러 가지 약물 연구들이 많이 활발하게 되면서 아밀로이드를 초기에 없애면 치매가 덜 온다 라는 개념까지 와 있어서 실제로 치료약으로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치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20, 30년 안에는 정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완치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40%에 해당되는 나머지 치매에 대한 원인은 지금도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치매라는 거는 한마디로 인지기능, 기억력, 계산 능력, 판단 능력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서 나의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걸 치매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병을 일으키는 실제 병은 80여 개의 종류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알츠하이머 치매 병리는 전두엽하고 축두엽에 먼저 생기니까 전두엽과 축두엽에서 하는 기능, 기억력, 판단 능력 이런 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증상이 먼저 나타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혈관성 치매라는 건 뭐냐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것에 의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어느 혈관이 막혔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두엽에 뇌경색이 왔다. 그럼 갑자기 환자가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눈뜬 봉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은 한마디로 시각 능력만 떨어지는 그런 치매가 초기 증상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젊은 치매 중에 전두축두엽 치매라는 게 있거든요. 브루스 윌리스 아시죠? 영화배우. 얼마나 말 잘했어요. 다이하드 같은 데서 말 잘하는 배우였는데 그분이 걸린 치매가 바로 전두축두엽 치매고 실어증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단어를 아예 처음부터 언어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치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 초기 증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예전, 가족이 예전과 약간 다르다고 하면 혹시 이게 어떤 원인인지에 의해서 상세히 관찰하고 의심부터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치매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니까 이 치매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본인이 떨어진다고 인지를 못하세요.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전에 했던 기억력은 오히려 더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게 이제 보상작용이 있고 리보트 법칙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했던 일은 기억이 안 나지만 10년 전에 나한테 슬프게 했던 사람들의 일은 아주 생생하게 어제 했던 일처럼 떠오르신대요. 방금 전에 했던 기억은요, 기억 회로를 파페츠 회로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거는 이미 측두엽의 깊은 곳에 의미 기억을 하는 뇌세포의 세포 수준으로 완전히 응집돼서 세포가 그렇게 모양이 변해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4다라는 것은 그래서 아주 치매가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없어지는 정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반복해서 10번, 20번을 들어야만 여러분의 뇌세포에 저장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한 번만 들으면 파페트 서킷 한 번만 돌고 그냥 뇌의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는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순간 기억을 나타내는 곳이 뇌의 전두엽과 해마라는 곳인데, 한마디로 초기에 치매가 오게 되면 해마와 전두엽이 영향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방금 전에 들어서 반복이 되지 않은 그러한 정보는 세포 수준에서 변형된 정보가 아니니까 쉽게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뇌는 벌써 나의 뇌가 이상하다는 걸 뇌 스스로 압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깊은 심부에 있는 뇌세포는 좀 더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예전 기억은 바로 어제처럼 기억이 되고, 그때 특히나 나쁜 기억은 오래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게 변연계라는 곳이 뇌 심부에 있는데, 이 변연계 바로 옆에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다 알알이 박혀 있거든요. 그 감정과 같이 끌어오니까 환자가 초기에 옛날 일 자꾸 끄집어내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한참 지난 일인데 마치 어제처럼 화를 내시는 거죠. 뇌세포가 손상을 입었더라도 한마디로 우리 신체는 다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파괴되고 본인의 기능을 잃기 한 80%까지도 본인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 수치도 정상인데 느닷없이 간경변을 진단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뇌는 한마디로 전기 신호라고 말씀을 드릴까, 회로가 붙었을 때는 정상처럼 활동을 하시고 너무너무 지쳐서 이제 회로가 끊어지거나 접촉이 불량이 되면 또 치매 증상이 딱 나타나고, 이런 경우에 처음에는 드문드문 생기다가 뇌세포가 점점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붙일 수 있는 신경세포체도 없게 되면 이 증상이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되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빈도가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는 인문학에서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다시 아기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아 모습으로 있다가 만 1세가 되면 걷고, 3세, 5세가 되면 토일레팅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학문이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만 20세가 되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것처럼 치매가 되면 그 단계를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생활을 초기에는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는 부모의 도움이, 자식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대소변 가리게 되고,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모습은 마치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게 치매의 일생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관념이 떨어지세요. 계절감과 시간관념, 그 다음에 장소 진압력 같은 게 떨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밤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낮이라고 인식을 한다든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갑자기 한 20년 전에 내가 살았던 이사 온 옛날 집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 있는 집이 좀 낯설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격 변화도 굉장히 많이 따라오는 초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발랄했던 분은 대체적으로 좀 다소 우울해지는 것 같고요. 굉장히 얌전하셨던 분은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짜증 많이 내는 성격으로 많이 변하시게 된대요. 네 번째로 초기에 올 수 있는 증상이 복잡한 일을 하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 보는 거, 옛날에는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365 코너를 이용했다고 하면 지금은 버튼 누르는 게 힘들어서 창구 직원을 좀 자주 찾게 된다든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든지, 의학적 용어로는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핸드폰 조작 같은 게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혹시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 된다라고 하면 스스로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말투에서는 가장 흔한 게요, 정확한 단어가 아닌 대명사 많이 사용할 때,
이것저것 거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알긴 아는데 자꾸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인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야채인간이라고 다른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식물인간이 더 정확한 말이잖아요. 야채로 대체했는데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대화 문제가 생길 때 그런 게 초기 증상으로 많이 오고요. 추상적인 사고. 사실은 이게 일상 대화에서는 잘 모르지만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 드라마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이전 내용을 기억해야 그 다음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전 내용이 기억이 안 나니까 드라마의 복잡한 주인공이 쭉 얘기하는 긴 문장의 이해도가 떨어질 때 그때도 조금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잘 안 보시게 돼요. 음악 프로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거 많이 예전엔 드라마도 영화도 좋아했는데 그걸 잘 안 보게 되신다. 그렇게 되면은 혹시 기억력이나 아니면 이해 능력의 저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집에서는 대체적으로 화를 많이 내신다라는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가 제일 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 밖에 안 나가려고 하신다. 이제 치매 증상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집 밖에 안 나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행동 변화를 여쭤보고 그렇게 가족들이 자꾸 안 나가려고 하세요 라고 하면 치매가 좀 빨리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나가려고 하는 액티비티가 있는 것보다 줄어드는 소셜 위드드로울이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자꾸 고립되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런 것도 대표적으로 보이는 행동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치기가 쉬운 증상은 지하철 환승을 되게 잘하셨던 분인데 대중교통 이용할 때 지하철 환승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근데 그러한 거를 되게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나 오늘 백화점 갔는데 약간 길을 혼돈했어. 이러는데 사실은 실제로 치매 진단하는 분들을 자세히 병력 청취를 하다 보면 1년 전이나 2년 전 안에 굉장히 잘 다녔던 길을 헷갈려 한다거나 지하철 환승에서 좀 길을 헤맸다던가 이런 일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족들이 확인을 한번 해주실 필요는 있으세요. 약간 낯설어 보인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평생 다니던 길인데 왜 이렇게 이 장소가 좀 낯설어 보이지? 이런 게 초기 증상으로 되게 많이 오는데요. 그 이유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가장 먼저 쌓이게 되면 뇌에 여기 두정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간은 3차원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듬이 역할하는 이 부위에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3차원적인 인식이 한눈에 다 인지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도 좀 낯설어 보이고 약간 왜곡돼 보이고 그래서 초기 증상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본인이 시공간 감각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표현을 못 하시고 어지럽다. 막 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길 가는데 되게 어지러워요. 라는 중심성 어지러움증도 되게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이십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느냐를 꼭 확인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아는 걸 알고 모르는 걸 아는 이런 걸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메타인지가 떨어진 사람은 7년 안에 치매로 된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본인이 오히려 본인의 기억력이 걱정이고 본인의 어떠한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본인이 예전에 했던 일을 약간 더 걱정 많이 하는 분들은 대부분 문제가 없거나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어도 잘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먼저 오셨는데 가족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건망증도 너무 심하고 이분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저는 예전과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되게 집중해서 환자를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까먹지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건 뇌의 최고위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판단 능력이 바로 전두엽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리 현상이 단순 건망증, 측두엽뿐만 아니라 전두엽까지 이상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추상적 사고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단계가 메타인지가 영향을 받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뇌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뇌의 병리가 좀 더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는 일생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흡연, 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걸 제대로 조절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운동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식습관 마음대로 먹고 나쁜 음식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왕창 받았을 때를 제대로 쉼과 휴식을 하지 못했을 때 수면, 제대로 깊은 잠, 효율적인 잠을 못 잤을 때 마지막으로는 약을 무분별하게 마구 드셨을 때 예를 들어서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좋은 거는 내 몸에서 직접 만들어지고 음식으로 통해서 먹는 게 제 몸에는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건 결국 화합물의 합성이거든요.
단순 그 성분만 가진 약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약이 안 돼서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을 알아야 나한테 필요한 걸 먹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마치 비타민이 부족한 것 같아서 비타민 D 과다하게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몸에 쌓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섭취 방법에 따라서 몸에 더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게 있는데, 마구 드시게 되면 결국은 필요한 성분은 내 몸에 섭취가 안 되고 나쁜 성분만 몸에 쌓이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식습관, 생활습관이지,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는 영양제를 한 움큼 먹는다? 그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연구는 동물 실험부터 시작해서 인간한테 적용을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쥐 실험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수면이 여러 단계로 나눠지고 얕은 수면, 깊은 수면, 꿈을 꾸는 렘 수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깊은 수면을 취했을 때만 뇌의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을 자지 못하는 분들은 뇌 노화도 빨라지고 치매도 빨리 오고 뇌혈관 질환도 빨리 오고 암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면 습관은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젊었을 때 한 40, 50대까지 갱년기 전에는 뇌에 있는 내추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라는 게 송가선이라는 곳에서 나오는데, 이 멜라토닌에 의해서 햇빛을 많이 보면 배출이 잘 되거든요. 7시부터 9시까지 충분한 멜라토닌이 나오면 본인이 하루에 한 20% 정도를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으면서 잘 잤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50대가 넘어서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멜라토닌도 감소를 하면서 깊은 수면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게 자연적인 노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되게 강조하는 이유도 햇빛 보고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내추럴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하는 몸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젊은 분이더라도 나이트 시프트 워커라는 게 있어요. 야간 교대 근무자, 낮밤이 바뀌는 3교대 근무자, 특히 우리 병원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야간 당직 하는 분들 계시는데, 나이트 시프트 워커도 기본적으로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노화가 빨리 된다는 것이 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제 인간 연구에 따르자면, 그러면 과연 깊은 수면을 자지 못하는 현대인은 어떻게 되느냐? 깊은 수면을 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밝은 빛이라든지 밤에 자극적인 음식, 회식, 9시에서 10시 사이는 잠자리에 들어야 정상적으로 멜라토닌에 의해서 자게 되는데, 그렇게 못 자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가벼운 수면, 얕은 수면에 잤을 때 뇌 배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느냐? 그랬더니 수면을 취하는 것 자체가 깊은 수면이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하지만, 얕은 수면을 취해도 뇌 배출 시스템에는 인간에 있어서는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50대 미만에서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뇌가 보호가 돼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갱년기 이후에는 나의 생활 습관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정확한 잠자리 드는 시간을 스스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길려 여사라고, 그분이 1932년생이에요. 만 94세신데 사실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굴 보면 아마 너무나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자기 습관 두 가지를 꼭 했는데, 첫 번째로는 건강한 식습관과 두 번째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1시간 이상 걸으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마음대로 수면을 조절을 했는데, 오히려 70대 전에는 너무 바빠서 하루 4시간밖에 안 주무셨다면 지금은 하루 7시간씩 아주 꿀잠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런 예를 봤을 때는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치매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혼자서 이걸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라는 걸 가족도 빨리 받아들이시고요. 1+1로 시작해서 1+3, 4로 가는 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3, 4에 대한 역할을 요새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각 단계별로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시간을 가족이 가지셔야지, 치매 간병에 본인을 모두 올인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사회적 고립을 일으키면서 나도 치매 고위험군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선택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 각 구, 각 마을, 면사무소 뭐 이런 265개의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안심센터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문을 두드리시고 혼자 고립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만 치매냐, 나만 치매 가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늙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치매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연령층으로 서서히 다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옆에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초반에 가족력이 있어서 내가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오시면 저는 이제 그때는 유전자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0대 정도 됐는데 갱년기가 시작이 됐죠. 그랬을 때 엄마 아버지가 치매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전자에 따라서 내가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유전 형질이 굉장히 강한 위험 인자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촌 이내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치매가 오면 내가 치매가 될 가능성이 한 2.5배에서 3.5배 정도 되고, 두 사람이 치매다 그러면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9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도 위험 요인을 올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나의 뇌 건강에 오늘부터 신경 쓰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